자, 그러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동학은 했으니까 동학농민운동회 이거 여러분 패전개혁안 봤어요? 안 봤죠? 그지? 그래서 내 선생님 기억에 패전개혁안이랑 좀 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자 뭐 그런 말 했던 것 같아. 그지? 그래서 동학농민운동 간단하게 보고 지금 그 영상 보는 친구들은 동학은 됐는데 그 다음 그 가보개혁에 그 영상 소리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 가보는 동학은 간단하게만 복습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그러면은 가보개혁부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그래도 되겠죠? 자, 지금 이제 역사부도를 보면서 간단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자, 지금 동학농민운동을 우리가 지도는 애들아 지난 시간에 봤니? 봤죠. 근데 패전개혁안 내용만 안 봤지. 자, 그래서 이 동학농민운동 경우에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 선생님이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했어요. 3월 봉기. 이 3월 봉기와 9월 봉기를 좀 집중해서 봐라. 왜냐면 3월 봉기가 어떻게 보면 동학농민운동의 의 중에서 반봉건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9월 봉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외세적인 이러한 의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주목해서 봐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오늘 배울 내용들이 그 가보개혁과 그리고 이때 당시 동시에 일어났던 청일전쟁을 동학농민운동과 유기적으로 연결을 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역사부도에서 지난 시간에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봤어요. 동학이라는 종교가 이제 만들어져서 초반부 93년 경에는 동학이 교조신원운동을 이제 했는데 94년에 고부농민봉기를 이제 기점으로 황토현, 황룡천 전투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5월에 전주 화약을 맺죠.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전주 화약에서 어떤 개혁에 합의를 하냐면 그 개혁의 이름을 패전개혁안이라고 합니다. 패전개혁안. 5월 5일날 그 청나라 군대가 상륙을 하죠. 그리고 부르지도 않았던 일본군이 텐진조약 핑계대면서 5월 6일날 상륙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동학농민군도 자신들의 이제 신변에도 이제 위협을 느꼈겠지만 그것도 있지만 어찌됐든 외세의 개입 이런 거를 원치 않았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5월 7일 날 전주 화약을 체결을 하는 겁니다. 관군과 이제 정부와 동학농민군 간에 이제 전주 화약을 체결을 하는데, 화약의 내용으로 이제 패전개혁안을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패전개혁안이라는 것 자체가 패라는 단어가 패단. 이제 여기에 오늘 선생님이 패전개혁안의 내용들 한번 쭉 살펴볼 건데, 패라는 단어가 패단을 다스린다, 뭐 바르게 한다, 패단을 뭐 올바르게 한다, 뭐 이런 의미겠죠. 패정, 고칠 혁명을 고쳐서 이루자,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자를 알면 이제 어떠한 것들이든지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패전개혁안이라는 거는 당시 농민군이 정부에 제시를 하는 것이고, 이 개혁안을 정부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잠깐 언급했던 이 집강소 교정청도 같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이 패전개혁안을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 동학농민군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전라도 일대에 자발적으로 자치적으로 세운 민정기구는 집강소이고, 이 패전개혁안을 이제 자율적으로 정부가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는 교정청이고, 이런 말을 했었죠. 그치? 자, 그럼 패전개혁안의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1번부터 1번. 동학교돈이 정부와의 반감을 없애고 모든 행정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1조는 이제 화해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2, 3, 4, 9번 이렇게 2, 3, 4, 9번 이 내용이 이제 정치적인 내용인데 2, 3, 4는 조금 비슷한 내용이에요. 읽어보면 탐관오리의 제복을 조사해서 엄벌에 처한다.
횡포한 부호들 엄벌에 처한다. 불량한 요림 양반 징계한다. 그러니까 이거 모두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봉건 사회에 어떻게 보면 문제시 되어가는 뭐 유림들이랄지 양반들이랄지 탐관오리랄지 이들에 대해서 이제 징계하고 엄벌에 처하자 이런 의미죠.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그래서 정치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9번 역시 관리 채용에 있었을 때 문벌 타파하자, 인재 등용하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5, 6, 7의 경우에는 사회상에 대해서 개혁을 요구하고 있어요. 사회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5번 노비 문서 불태우자 신분제와 관련된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도 천인 대우 개선. 백성들이 쓰는 평량과 그러니까 신분제에 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회적인. 7번은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부된 사람 제가 허락하는 거. 그러니까 5, 6, 7은 패전개혁안의 사회적인 부분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거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8번부터 8번 같은 경우는 8번 그 다음에 뭐 11, 12 아까 9번은 정치적인 거였으니까 8, 11, 12는 경제적인 내용이에요. 경제적인 것. 규정 외 잡다한 세금 그만 걷어라. 공채, 사채 불문하고 진빚 모두 이전의 거는 무효로 해주라. 그 다음에 토지 균등하게 경작해서 나누어 경작하게 해주라. 그러니까 9번, 8번, 11번, 12번 농민들이 요구하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개정을 담아놓은 거죠. 그치? 그리고 마지막 한 개 10번만 외와 내통한 자는 엄벌에 처한다. 대외적인 대외관계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동학농민군이 정부에게 요구한 내용이었고 이거를 정부가 오케이 하면 받아들이면서 이제 전주화약이 맺어진 거죠. 물론 이게 이제 바로 일본이 들어와서 이제 부르지도 않은 일본이 텐진조약 핑계를 대서 들어와서 그래도 안 가고 경복궁을 이제 점령을 했잖아요. 그죠? 경복궁을 점령을 하면서 이제 일본과 청나라가 일본이 어떻게 보면 청나라에게 도발을 해서 청일전쟁이 터지는 거거든요. 동시에 일본이 뭘 하고 있느냐? 경복궁을 점령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경복궁에서 뭘 할까요? 개혁을 시켜요. 그게 바로 갑오개혁이에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갑오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근대적으로 개혁을 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는 있지만 어쨌든 일본이 관여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갑오개혁을 배울 텐데 이제 갑오개혁에 나오는 개혁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동학농민군들이 요구했던 패전개혁안의 내용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미가 깊은 거야. 이해됐죠? 물론 이 패전개혁안의 내용대로 교정청 집강소 세워서 이제 자치적으로 해보려고 했으나 일본이 이제 경복궁을 점령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김으로 인해서 교정청도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 집강소도 유명무실화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럼 패전개혁안이 의미가 없지 않아요. 이제 실제로 시행되지도 않았잖아요. 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농민군들이 요구했던 사항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후에 갑오개혁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여기 나온 영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의 의의는 만봉건 반회세 배웠지만 더 나아가서 갑오개혁에 영향을 줬고 그리고 이 남은 자녀 세력들이 의병에 이제 가담을 하면서 항일 세력의 주체가 됩니다. 그게 이제 이 동학농민운동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그럼 이제 갑오을미개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이죠. 이제 7월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갑오개혁을. 자, 조선 정부가요. 이제 농민들의 불만 그리고 농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제 뭘 설치를 하느냐면 군국기무처라는 것을 설치를 합니다. 군국기무처. 그럼 잠깐만 이제 이게 뭐야? 역사부도를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합시다.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일본군이 지금 경복궁을 침범했죠. 들어와서. 그래서 이 일본군이 무엇을 설치합니까? 군국기무처를 설치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교정청을 폐지하고 바로 군국기무처를 바로 설치를 해버려요.
그럼 교정청 아까 뭔지 배웠지 우리? 바로 폐지되고 군국기무처 설치됐다라는 거. 자, 여기서 군사할 때 군입니다. 국은 뭐야? 나라 국이야. 그러니까 군사적인 일, 나라의 정치, 이 군사 나라의 기틀이 되는 일을 맡아 하는 관청이라는 뜻이야. 초정부적인 기구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가보개혁을 추진을 하는데 그게 바로 1차 가보개혁이야. 사실은 이 군국기무처도요, 곧 사라져요. 또 곧 사라져. 그래서 너희들이 선생님 교정청은 뭐고 직강선은 뭐고 군국기무처는 또 또 있었다 또 사라지고 이게 뭐예요? 막 혼란스러워하는데 정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이 시기가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 거야. 그러니까 그냥 뭔지만 알고 그게 뭘로 변했구나 흐름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알겠죠? 자,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그러면 1차 개혁을 추진을 하는데 흐름으로 봤을 때 너희들이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 가보개혁은 1차 가보개혁을 일어날 때 일본은 어떤 상황이냐면 청일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렇기 때문에 바쁘잖아. 그지? 그러니까 개혁을 하라고는 해요. 그리고 대원군을 세워요. 대원군을 섭정할 수 있도록 세워놓고 가보개혁은 어찌됐든 일본의 강요로 시작되기는 했지만 일본 자체가 청나라와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었어요. 1차까지는. 그래서 이 1차 개혁을 누구 중심으로 개혁을 하는 거냐면 온건개화파 중심으로 개혁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온건개화파가 개혁을 주도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 물론 그래도 개혁의 내용에 예전에 급진개혁파가 주장했던 그러면 급진개혁파가 주장했다라는 거는 뭐가 생각나니? 예전에 갑신정변 때가 기억하죠? 그 갑신정변 때 급진개혁파가 제시했던 내용들 그리고 바로 그 해 지금 동학농민군들이 제시했던 패전개혁안의 내용들 이것들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치? 그래서 그것이 반영된 개혁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하겠지. 이 개혁의 내용이. 자, 먼저 첫 번째는 정치적인 면에서는 국내부라는 것을 설치를 하는데 그게 뭐냐? 왕실과 정부의 사무를 분리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국내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분리가 되지 않았어요. 왕실의 일이 정부의 일이고 나라의 일이고 이게 구별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 이 1차 개혁에 의해서는 1차 개혁 때 이제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하고 있는 상황 속이고 그리고 온건개화파가 주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이제 개혁의 내용에서는 국내부를 설치를 해서 왕실과 정부의 사무를 분리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 의정부 배웠고 육조 배웠지 얘들아. 원래 조선의 지금 기구잖아. 의정부는 그대로 지금 있고요. 육조 있지 육조. 이 육조를 팔아문으로 바꿨대요. 이때. 그 과정에서 분리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과거제를 폐지합니다. 이게 바로 1차 개혁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미안해. 정치적인 거 하나 빼먹은 거 있네. 이거다. 개국연호. 자, 이거는 뭐냐면, 청의 종주권을 부정하고자 이 개국연호를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돼. 개국연호가 뭐야? 조선. 1392년이잖아. 그제? 그래서 그때 이제 1392년을 기준으로 삼는 개국 그 연호를 모든 문서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청나라 종주권 부정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제적인 거 봅시다. 경제적인 거. 탁지 야문위에서 재정이 일원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재정의 일원화 우리 매번 자주 들었던 용어인데 이전에도 재정의 일원화 있었어요. 언제? 기억하니? 갑신정변 때, 그지? 재정의 일원화 있었잖아. 그때 우리 이거 봤잖아. 근데 이거 때 중요한 게 호조예요, 호조. 이름이 호조면 갑신정변 때의 일이야. 14기조 정강 때 갑신정변 때는 이때 당시에는 호조라는 기관에서 재정이 일원화되기를 원했다면 이제 가보개혁 때는 호조가 아닌 기구의 이름이 뭘로 바뀝니까? 탁지야문으로 바뀌었다. 탁지야문이 등장하면 그러니까 이거 개혁의 내용이 뭐라고 알아야 돼? 1차 개혁.
호조에서의 일어나 그럼 뭐라고 알아야 돼? 아, 갑신정변 때구나. 알겠지? 이해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조세의 급납화, 그리고 뭐 은본이죄도, 뭐 이것도요, 이제 당연한 이야기죠. 조세가 좀 약간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뭐 조세를 내는 거는 이제 정말 근대적이지 못하잖아. 그래서 이제 하나의 이제 급납화 형태로 조세를 낼 수 있게끔 바꾼 건 당연한 거고, 은본위제도 이뿐만 아니라 이때 이제 도량형 통일도 했거든요. 근데 은본위 제도랄지 도량형 통일 같은 경우는 이제 개혁으로 충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일본의 숨은 의도도 있었다라고 해요. 자기들이 나중에 경제적으로 침투하기 쉽게끔 그런 의도도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면에서 노비제 혁파, 그리고 각종 봉건적 악습을 폐지. 자, 노비제 폐지, 이거 방금 전에 우리 동학농민운동의 폐정개혁안에 있었잖아. 그런 영향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신분제 폐지든 농민군들이 주장했으니까. 뭐 문벌타파, 뭐 인재등용, 재정개혁, 그때 당시에 이제 폐정개혁안의 내용이 있었는데 그 영향을 받아서 1차 개혁에 들어오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평가해야죠. 이때 이제 각종 봉건제 악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그냥 듣기만 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이야. 예를 들어서 뭐 연좌제, 고문제. 봉건적 악습이잖아. 고문. 요즘 누가 고문하니? 그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조혼금지. 이런 거 너무 봉건적이잖아. 그지? 그리고 뭐 여성의 개가 허용. 이런 것들. 모두 다 봉건적 악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일본의 청일전쟁을 치르고 있을 당시에 흥선대원군이 섭정의 상황 속에서 군국 기무처를 중심으로 온건개혁파가 실시했던 개혁의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1차 개혁의 내용이 제일 많아.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구별만 할 줄 알면 돼요.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치? 자,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아요. 누가? 일본이. 그지? 그러면서 이제 이 2차 개혁은 일본이 더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내정에 간섭하게 됩니다. 이해됐지? 자, 이거를 이제 좀 정치적으로 봅시다. 개혁의 내용은 또 이따 설명하고. 자, 그래서 이제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이 조선의 내정에 적극적으로 간섭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군국기무처 폐지해버려요. 군국기무처를 폐지하고 여기 보면 김용집, 박용효 연립내각이라고 되어 있지. 이제 박용효라는 인물이 새로 들어옵니다. 김홍집과 박용효가 주도하는 내각을 구성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아무래도 이 박용효라는 인물이 우리가 예전에 너희들이 기억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온건개혁파, 급진개혁파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김홍집은 온건개혁파 쪽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박용효는 급진 성향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아무래도 박용효를 연립내각을 집어넣은 이유가 아무래도 이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김홍집, 박용효의 연립내각 구성하고 군국기무처 없애버리고 고정을 이제 흥선대원군 이제 섭정 그만해. 고종 너 나가서 반포해. 홍범 14조 널리 본보기가 되는 법이야. 법을 반포하는 거야. 법을 발표하는 거야. 그와 동시에 독립서고문이라는 것도 같이 이제 이 아직 황제가 아니지. 고종이 종묘에 나가서 홍범 14조와 독립서거문을 이렇게 딱 낭독을 합니다. 자주 독립을 하겠다. 이런 의미를 가진 이런 내용을 딱 낭독을 하는데 이거에 갖는 의미가 뭘까? 독립서고문은 국왕이 자주 독립을 선언한 일종의 독립선언문이며 이제 청나라 간섭하지만 정확하게 이제 딱 표현을 하는 거고 홍범 14조는 자주권 행정, 재정, 교육, 관리, 임용 어찌 됐든지 간에 지금 법이잖아. 법. 예전에는 이런 법 따위 필요 없었어요. 왕이 맘대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왕 위에 법을 반포한다라는 거는 법이 위에 있구나라는 걸 어찌 됐든지 간에 고종 스스로가 지금 선언하는 거잖아. 일본의 의도가 너무 담겨져 있죠. 그치? 그래서 물론 이제 더욱더
전근대적이지 않고 더욱더 이제 정말로 개혁의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죠. 그지? 그래서 이 2차 개혁이라는 거는 홍범 14조의 내용이 바로 2차 개혁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홍범 14조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이게 2차 가보 개혁의 기본이 되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 이제 이 2차 가보 개혁 때 지금 홍범 14조만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외에 이 교육 있지 여기 교육. 이 교육 부문에서 교육 입국 조서라는 거를 반포를 해요. 교육 입국 조서. 그래서 2차 개혁 때는 홍범 14조와 교육 입국 조서 이거 두 개가 제일 핵심이야. 이거 두 개. 알겠지? 자, 그러면 구체적인 그 개혁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2차 때? 자, 2차 때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내각제 시행하겠다라는 거죠. 방금 전에 얘기 계속 했어요. 연립내각 지금 내각제 시행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정치적인 면에서 이제 의정부가 아니고 이 의정부를 내각으로 고쳤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의정부라는 게 확실히 어떻게 보면 거의 폐지됐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해됐지? 아까 1차 때 의정부 6조 우리가 아는 그 기구 중에 6조가 뭘로 바뀌었어? 팔아문으로 먼저 바뀌었지. 근데 아직은 의정부가 있었던 것 같아요. 2차 때 오면서 이제 완벽하게 이 의정부를 뭐로 고친 거야? 내각으로 고친 거예요. 알겠지? 그리고 지방도 원래 조선 8도잖아. 8도를 뭘로? 23부로 바꿨대요. 23부로 개편했대요. 아, 그 다음에 아까 8아문이었지 얘들아. 6조가 8아문으로 바뀌었지. 이 8아문도 동시에 다시 7부로 바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조가 8아문으로 바뀐 거는 1차, 이 8아문이 또 7부로 바뀐 거는 2차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개혁 때는 이제 근대적인 사법제도를 도입을 해서 사법권, 행정권 이게 분리됐다. 우리 지금도 우리나라 역시 지금 3권 분립이잖아.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그지? 그런 것처럼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분리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근대적인 사법제도를 도입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정확하게 그러니까 재판소를 설치를 했대요. 지방에 각각. 그래서 사법권, 행정권 분리합니다. 옛날에는 뭐 지방에서 뭐 아전들, 사또들이 막 다 동시에 다 같이 했잖아요. 그지? 근데 이제는 완벽하게 재판소라는 거를 설치를 해서 근대적인 사법제도 도입을 했고 그리고 뭐 군사적인 면에서도 뭐 이제 일본군의 지도 아래에 있는 뭐 훈련대 같은 군대를 조직했다. 근데 이 정도는 몰라도 될 것 같아. 그냥 넘깁시다. 그냥 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하죠. 아까 선생님이 말했지.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근대 교육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초등교육, 중등교육, 학제가 형성이 되고 이에 의거해서 이제 학성 아니야 얘들아. 한성이다. 잘못 썼다. 한성 사범학교 그 다음에 외국어학교 관제를 반포했다. 이게 이제 내용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차에서의 핵심은 우리가 이것만 기억하자. 2차는 홍범 14조 교육입국조서. 이게 내가 생각하는 핵심이 아닐까. 이거 기억하면 좀 왜 암기하기 편할 것 같아요. 그지? 자, 한편 다시 위로 올라가자. 자, 한편 지금 청일전쟁에서 이제 완벽하게 청나라가 이제 승리를 합니다. 일본이 승리를 합니다. 청일전쟁 발발했는데, 자, 이게 바로 청일전쟁의 지도예요. 조선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이제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거의 뭐 8개월 가량 이제 청일전쟁을 했다라고 해요. 결국에 여기서 이제 일본이 승리를 하는데 일본이 승리한 이후에 조약을 맺어요. 조약이 어떤 조약이냐? 바로 지금 여기 조약 있죠, 여기. 조약의 내용. 그러니까 전쟁을 했으니까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으니까 이제 일본이 청나라한테 요구한 거야. 그 조약의 이름이 시모노세키 조약이에요. 지역의 이름을 따서 시모노세키 조약. 좋아하지 마. 왜 좋아하는 거야? 유치하잖아. 너무 초딩스럽잖아. 우리 이런 거에 좋아하지 말라고. 시모노세키 조약. 이런 거 진짜 좋아해. 여기 일본에 시모노세키라는 곳이 있대요. 참 일본스럽지 이름이. 비야바라고 했어.
시모노세키 조약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랴오동 반도를 할양해 주라라는 말이 있었어요. 랴오동 반도, 요동 반도를 말합니다. 그럼 요동 반도가 어디야? 요동 반도가 어디야? 바로 여기예요, 여러분. 여기 주래. 여기랑 타이완 주라고 한 거야. 그래서 오케이 하고 끝났어.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제 어느 정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러시아가 남하를 계속해서 이제 하고 있었거든. 그리고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들이 모두 다 지금 러시아의 남하를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근데 어쨌든 이 상황에서 남하 정책을 추진하고 있던 러시아가 아니 저기 땅이 청나라의 저기 땅을 일본이 가져 안 되겠는데 그래서 제동을 걸어요. 야 안 돼. 이게 바로 삼국 간섭이야. 세 개의 나라가 간섭을 했다. 근데 왜 삼국이냐? 이제 러시아가 혼자 하긴 좀 그러니까 러시아가 누구를 끌어들이냐면 프랑스하고 독일을 끌어들여요. 앞자만 딱 러프독. 이 러프독이 일본한테 야 안 돼. 다시 반환해. 라고 이렇게 간섭을 합니다. 그러자 일본이 어떻게 했을까요? 굴복하는 거야. 아 알았어. 그래서 결국 다시 이 요동반도를 청나라에게 돌려줘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딱 봐도 사태가 딱 분위기를 딱 보아하니 지금은 러시아가 힘이 세니 일본이 힘이 세니 러시아. 이제 지금의 대세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겨서 지금 청과 일 중에서는 누가 더 대세야? 일본이 힘이 더 세. 한반도에 대해서 이제 주도권을 가져오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일본하고 러시아를 봤더니 누가 더 힘이 세네? 러시아가 힘이 더 세다. 라고 우리는 좀 유치하지만 그렇게 보여지잖아. 우리의 눈으로도.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삼국 간섭으로 인해서 러시아의 우위가 드러나자 고종과 명성황후가 일본으로부터의 간섭을 벗어나기 위해서 나름대로 외교를 추진하는데 어떤 외교? 너희 같으면 어떤 외교? 너희가 명성황후라면 어떤 외교 추진하겠어? 누구한테 친하게 지내자고 하겠어? 그러지. 러시아에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봐봐. 삼국 간섭 후에 성립이 됐대. 김홍집 내각이. 그러면서 친러 내각이 만들어졌대. 자 자세히 봐봐. 지금 여기 김홍집 박영효 내각이었거든요. 이 박영효 급진계합파 갑자기 들어왔었단 말이야. 그런데 다시 뭘로 바뀌었니? 김홍집 내각으로. 그러니까 이 상황, 이 과정에서 이 박영효를 이제 내란 음모죄, 반역 음모죄 이런 것들이 이제 씌워서 얘를 이제 정치적으로 숙청한 거죠. 이 박영효는 일본으로 망명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7월을 기점으로 2차 개혁에서 3차 이렇게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지금 뭐가 어떻게 바뀌어가는 거냐면 삼국 간섭으로 인해서 친일적인 일본의 간섭을 벗어나기 위해서 친러 내각을 구성을 한 거야. 이때 러시아라고 친하게 지내는 거야 지금. 그래서 3차 이 김홍집 내각은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는 성향을 가진 내각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그와 동시에 아까 일본군의 영향을 받았던 훈련대 2차 때 만들었었는데 이런 것들 해산 시도해버리고 이런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때 일본은 어떻게 했을까? 러시아의 우위로 인해서 영향력이 줄어들자 그 위세에 물려가지고 일본은 지금 텐진조약 핑계대면서 들어와가지고 청일전쟁까지 해서 지금 이렇게 조선에 공들여놨는데 러시아한테 뺏기게 생겼잖아.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생각해낸 방법이 그때 우리가 봤던 그 영상이에요. 그래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사태를 만든 그 배우, 영향력과 친러 내각을 만들고자 한 그 배우로 명성황후를 지목을 해서 명성황후를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바로 을미년에 일어났다 그래서 을미사변이죠. 자 어쨌든 다시 핵심만 얘기를 하면 고종과 명성황후가 일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친러 내각을 구성을 했고 그 구성하는 과정에서 박용효를 이제 음모사건을 빌미로 추출해서 김홍집 내각을 이제 출범을 했고 러시아의 위세에 들린 일본이 이제 을미사변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3차 개혁 때 이때는 다시 친러에서 뭐로?
친일 내각으로 바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좀 잘 버벅하게 그래. 자, 삼국 간섭했지? 그러다 친러 내각을 구성을 했어. 그러자 일본이 이것들이 안 되겠네. 을미사변 일으키자 다시 친일 내각으로 갔고, 이 친일 내각 속에서 을미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을미 개혁이 이제 이 친일 내각의 그 간섭 안에서, 일본의 간섭 안에서 이제 을미사변 을미 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3차 개혁 내용 봐야겠지? 자, 3차 개혁 봅시다. 그래서 을미사변 이후에 친일 관료 중심의 이제 을미 개혁이 추진되는데,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대요. 그리고 한성에는 친위대, 그리고 지방에는 진위대, 이것이 이제 설치했고, 태양령, 그 다음에 단발령, 종두법, 이게 이제 3차 개혁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 밖에 뭐 소학교, 우편사무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조금 자주 나오는 게 바로 단발령이에요. 왜냐면 이 3차 개혁 때 단발령으로 인해서 여기에 이제 분노를 느낀 유생들이 내 머리카락을 자르려거든, 내 모가지를 잘라라 막 이러면서 이제 상투를 자르는데 거부하면서 이제 이것이 작은 하나의 빌미가 돼서, 그리고 을미사병까지 빌미가 돼서 나중에 을미의병이 일어나요. 그래서 단발령 좀 자주 나옵니다. 알겠죠? 의병은 따로 선생님이 한데 모아서 또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해서 3차 개혁까지 이렇게 설명이 다 끝났다. 어떠니? 어렵지 않죠? 자,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개혁에서 너희들에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사실은 이 개혁의 내용들은 미안하지만 조금 암기가 필요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암기를 하는 것보다 이 과정 속에서, 이런 개혁의 과정 속에서 일어난 정치적인 것들을 조금 이해를 하면 암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정말 꼼꼼하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기억을 하되, 암기는 여기에 포커스를 둬서 암기를 좀 하자라는 거.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제 개혁의 의의와 한계로 갑시다. 개혁의 의의와 한계로 가기 전에 잠깐 악원파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을미사변 이후에 명성황후가 죽었잖아.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느꼈겠죠. 자, 그때 이제 고종이, 이때 당시 이제 선생님이 의병이 일어났다라고 했죠. 그래서 일본군이 의병을 진압하기 위해서 지방으로 간 틈을 타서 이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그거를 아관파천이라고 해요. 자, 을미사변이 1895년에 일어났으니까 그 다음해인 1896년에 아관파천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지. 러시아를 의미하는 단어 아라사라고 하거든요. 러시아를 그 다음에 공사관 관 파천은 임금이 본궁을 떠나서 이제 피해서 그 다른 곳으로 피한 거를 의미하는 용어야. 파천은. 알겠지? 그래서 아관파천 몇 년에 일어났어? 1896년이야. 알겠지? 96년. 을미사변 직후니까, 이후니까. 이해됐지?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관파천으로 인해서 을미개혁은 중단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이 개혁의 중심이 됐던 김홍집은 거의 민중들에게 돌 맞아 죽었다고 보셔도 돼요. 죽어요. 결국에는 민중들에게 살해당하고. 아관파천, 지금 고종이 러시아에 가 있잖아. 다시 친러 내각이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국간섭 이후에 계속 친러, 친일, 친러 이렇게 되잖아. 그 전까지는 일본과 청의 싸움이었어. 근데 청일전쟁에서 이제 일본이 승리를 거두면서 청은 이제 나가 떨어졌단 말이야. 이제 너희들이 눈치를 채야 돼. 이제 누구와의 다툼이겠구나. 러시아와 일본의 다툼이겠구나. 아직은 러시아가 우위고, 급기야 정말 10년 후에 1904년에 러일 전쟁 터지고, 여기서 진짜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죠. 일본이 이겨버려. 그리고 우리는 국권 피탈 당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최초의 근대적인 어찌됐든지 간에 최초의 개혁이죠. 어찌됐든지 간에 근대적인 개혁이죠. 가보개혁, 일미개혁.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갖고자 하는 의미는, 이 안에서 어찌됐든지 여기는 이제 써져 있지 않지만 아까 계속 말했던 것처럼 갑신정변과 동학농민군들의 요구를 여기에 반영을 했다라는 거.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 후에 우리가 이제 곧 배울 건데 독립협회를 배울 거야. 독립협회랄지 그리고 또 애국개몽운동도 우리가 곧 배울 건데 거기에 또 영향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딱 가운데적인 역할을 해준 거지. 그게 이제 이 가보울미개혁의 뭐 영향이다, 의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개는 여기에 의의 봉건적 전통질서 진통 아니지 얘들아? 전통이겠지. 숨은 그림 찾기. 봉건적 전통질서를 타파한 근대적 개혁이 의의라면 한 개는 이제 이게 한 개겠죠. 첫 번째는 뭐 우리 어쨌든 어쩔 수는 없지만 일본의 간섭 속에서 추진됐다라는 거. 그래서 민중의 지지를 별로 받지 못했다라는 거. 그래서 군제 개혁이랄지 그 토지에 대한 개혁도 약간 소홀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건 역시 위로부터의 개혁이죠. 갑신도 위로부터의 개혁이었고 이것도 위로부터의 개혁이었고 우리가 아는 아래로부터의 개혁은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뭐가 있니? 통합, 농민운동 있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까지 배웠으니까 이해하시면 되겠고 홍범 14조 뭐 그냥 참고하시라고 선생님이 한번 드려놨고 이걸 이제 보니까 거의 이거 읽어보면 어디 문제 가보개혁에서 몇 차 가보개혁의 내용이겠구나 눈치채야지. 몇 차겠니? 2차겠죠. 2차와 관련된 거겠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하고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여기 하겠고 그 다음에 광무개혁도 이제 할 겁니다. 광무개혁도 할 거고 시간 되면 이제 러일전쟁 방금 전에 말한 러일전쟁에 관련된 것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의병도 해야 되고 할 거 많네 아직. 열심히 달려가야겠다. 좀 책 좀 읽어오세요. 네.